안녕하세요. 책안뜰입니다. 내일이면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책안뜰 가족 모든 분들 안전하고 즐거운 귀성길이 되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에서 들려드릴 작품은 김정래 작가님의 오빠의 강입니다. 나랑 19살 차이가 나는 오빠는 어느 날 갑자기 집을 나간 채 들어오지 않는데요. 중년의 나이가 된 오빠에게 어떠한 사연이 있는지 작품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빠의 강, 김정래. 오빠가 집을 나갔다. 사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가 어느 날 갑자기 집을 나간 채 돌아오지 않는 것이었다. 40대 중년 남자의 이유를 알 수 없는 돌연한 가출, 참으로 난감한 일이었다. 우리는 그가 갈 만한 곳은 다 알아봤다. 그는 아무 데도 가 있지 않았다. 가장 충격을 받은 사람은 올케였다. 한 친구가 전화를 걸어왔다. 오빠를 기도원에서 봤다는 것이다. 나는 그의 가출만큼이나 황당하게 생각했다. 오빠가 기도원에 가 있다니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았다. 그러나 어떻든 가서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다. 만약 그가 기도원에 없으면 우리는 마지막 결정을 내려야 한다. 경찰에 가출 신고를 하고 경찰이 나서서 그의 행방을 찾아주기를 기다려야 할 것이다. 오빠가 가 있다는 기도원은 한 번도 가본 적은 없지만 위치가 어디쯤인지는 알고 있었다. 불광동의 시외버스 정류장에서 기도원 가는 버스를 타고 가면서도 오빠가 기도원에 가 있다는 사실이 못내 믿어지지 않아 공연한 헛수고를 하는 게 아닌가 싶었다. 그런데 어처구니 없게도 그는 거기 있었다. 기도원 접수부에서 이름을 확인하고 그의 숙소를 찾아가면서 나는 참으로 기분이 묘했다. 장기 기도자들이 묵고 있는 숙소는 약간 비탈진 경사면에 기다랗게 지어진 허술한 건물이어서 마치 축사 같았다. 햇빛은 칸칸이 방을 들인 건물의 슬레이트 지붕에서 하얗게 빛나고 있었다. 나는 여전히 긴가민가 의심스럽고 혼란스러운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애쓰며 천천히 다가갔다. 숙소 툇마루에 사람들이 나란히 걸터 앉아 이야기를 나누며 해바라기를 하고 있었다. 내가 가까이 가자 인기척을 느꼈는지 사람들은 고개를 돌렸다. 그들 가운데 한 남자가 불에 댄 듯 화들짝 놀라며 벌떡 몸을 일으켰다. 오빠였다. 그는 입을 약간 벌리고 나를 쳐다봤다. 그리고는 황황히 내 쪽으로 걸어왔다. 툇마루 사람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이 우리를 쫓고 있었다. 나는 내게로 다가서는 그를 향해 오빠 하고는 할 말을 잊었다. 가슴속에 가득 찼던 혼란스럽고 복잡한 감정이 솟구쳤다가 조수처럼 빠져나가자 갑자기 황량해졌다. 오빠를 찾았다는 기쁨보다도 어찌해서 치유할 수 없는 불치병 환자나 깊은 절망에 빠진 사람이 마지막 희망을 하나님께 걸고 찾는다는 기도원에 그가 왜 왔을까 하는 의구심만 더 커질 뿐이었다. 오빠는 화가 난 사람처럼 내가 서 있는 앞을 지나쳐 곧장 걸어갔다. 나도 그의 뒤를 따라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마른 풀을 스치며 바람이 불어왔다. 고모, 오빠가 없어졌어요. 아침 산책을 나간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회사에도 출근 안 했대요. 그날 새벽 미국 유학 중인 친구에게 장문의 편지를 쓰느라 새벽 4시경 잠자리에 들었다가 쉬이 잠이 오지 않아 한참을 뒤척이다 막 잠이 들려는 순간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누군가 현관문 자물쇠를 열고 나갔다. 오빠다. 이젠 오빠도 건강을 걱정해야 할 나이라는 것을 인식했나 보다. 전에 안 나가던 아침 산책을 다 나가고 그렇게 무심히 생각하며 나는 잠에 빠져들었다. 그날 늦은 아침에야 나는 오빠의 새벽 외출이 예사롭지 않음을 예감했다. 몇 발짝 앞서갔던 그는 단풍으로 누렇게 말라가는 풀숲에 주저앉았다. 그러고는 나를 힐끗 쳐다보며
입가에 웃음을 물었다. 무엇인가 애써 어색함을 무마하려는 미소였다. 누구에게 얻어 입었는지 낡고 헐렁한 추리닝 바지에 점퍼 차림의 남자. 그는 내가 알고 있는 지금까지 보아온 오빠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 자부심과 욕망으로 가득 찼던 당당한 모습은 어디로 가고 이상하게 풀죽고 초라해 보여 낯설게 느껴졌다. 도대체 이게 무슨 꼴이람? 화가 나고 기가 막혔다. 오빠는 점퍼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피워 물었다. 볕이 좋구나. 내가 여기 있는 줄 어떻게 알았니? 그의 어조는 담담했다. 나는 무릎 위에 올려놓은 핸드백 모서리를 만지작거렸다. 마음속에서는 오빠에게 할 말들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지만 서두를 어떻게 꺼내야 할지 가닥을 잡을 수가 없었다. 사람이 나가서 연락도 없이 집에 돌아오지 않으면 생각할 수 있는 건 교통사고다. 올케는 혹시 오빠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기억상실증 환자로 어디 병원에 입원되어 있는 게 아닌가 노심초사하더니 차츰 여자와 관련지어 상상하기 시작했다. 그러고는 움직일 수 없는 기정사실로 단정지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어떻게 이런 식으로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 수가 있느냐며 질투와 배신감에 어찌할 바를 몰라 하였다. 나는 올케가 손을 놓아 엉망으로 어질러진 집안을 치우고 엄마의 관심 밖으로 밀려난 조카들을 돌보아야 했다. 전에는 나를 따르지 않던 조카애들이 제 엄마가 상대해 주지 않자 내 꽁무니만 졸졸 따라다녔다. 고모, 오라빠 어디 갔어? 왜 집에 안 와? 엄마 하나 왔어. 아빠 집에 안 온다고? 6살 난 막내 녀석은 끊임없이 같은 말을 물어왔다. 그러나 나는 아무 대답도 해줄 수가 없었다. 고모, 오빠한테 여자가 생긴 거예요. 분명히 여자가 생겼어요. 올케의 말대로 오빠한테 여자가 생겼다면 차라리 이해가 빨랐을 것이다. 올케가 들으면 화를 내겠지만 여자와 사랑의 도피 행각을 했다면 오빠가 훨씬 인간적으로 보였을 것이다. 이해 못하겠어요. 이해 못하겠지. 그는 푹 담배 연기와 함께 한숨을 토해냈다. 난 오빠가 기도원을 찾을 정도로 신실한 믿음을 가진 기독교 신자가 된 줄 몰랐어요. 기도원에 와 있다고 전화 한 통화 해주었으면 우리가 걱정 안 하잖아요. 갑자기 폴 고갱처럼 되고 싶어졌어요. 이곳을 타히티 섬으로 착각하시는 것은 아니겠죠? 나는 슬그머니 이죽거렸다. 오빠가 기도원까지 와서 하느님을 찾아야 할 정도로 절박해진 이유가 도대체 뭔가요? 언니하고 사이에 내가 모르는 무슨 문제가 있어요? 만약 부부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있다 하더라도 말없이 집을 나가버리는 행동은 오빠답지 않아요. 진짜 이유가 뭔가요? 가족으로서 오빠의 고통이나 고민을 알고 싶어요. 식구들은 자기 때문에 온통 난리가 났는데 정작 당사자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천연덕스러운 모습에 배신감이 느껴졌다. 새삼스레 화가 치밀어 올라 나는 항의하듯 말했다. 그는 고개를 들고 무연한 눈길로 먼 산을 바라본다. 난 말이에요. 오빠가 정확한 자를 갖고 있다고 늘 생각했죠. 때때로 매사 그 정확한 잣대질이 싫고 정남이가 떨어지기도 했지만 오빠가 그러다고는 생각지 않았어요. 오히려 내가 지향해야 할 방향이라고 믿고 신뢰했죠. 그런데 이게 뭐예요? 그 정확한 잣대는 어디다 버렸어요? 나에게 오빠는 늘 어려운 존재였다. 나는 한 번도 그와 맞서 본 적이 없다. 어렵고 무서운 오라비로 다정한 구석이라고는 없지만 작은 실수조차 용인하지 않는 생활 태도는 존경할 만하다고 생각했었다. 밖에 여자를 두고 날 감쪽같이 속인 거예요. 질투와 분노로 파르르 떨던 올케의 눈빛이 떠올랐다. 여자 생겼어요? 여자? 오빠가 피식 웃었다. 네 언니가 그러든 나한테 여자가 있다고? 여자 문제가 아니라면 말없이 집을 나가 잠적해 버릴 이유가 없잖아요. 사랑해선 안 될 사람을 사랑하는 까닭에 아무도 모르는 깊은 산중에 들어가서
둘이서 화전밭이나 일구고 살자. 뭐 이런 스토리인 줄 알았어요. 오빠가 어느 날 갑자기 없어져서. 내 말에 오빠가 얼굴을 찡그리며 허허하고 웃었다. 오빠는 사랑을 위해 왕관도 버릴 수 있는 그런 남자가 아니다. 사회적인 욕구가 강한 그에게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은 오직 자기 직장과 자신의 일이다. 만약 사랑하는 여자가 생겼다 해도 직장이나 일을 위해서는 과감히 사랑을 포기했을 것이다. 오빠는 그런 사람이다. 나는 그 점을 익히 알고 있다. 그런데 나는 어떤가 포부도 없고 희망도 없고 경쟁이는 미리 겁부터 집어먹고 뒷걸음질 칠 궁리만 하는 한심한 여자다. 나는 오빠를 번번이 실망시켰다. 대학 입시에 낙방하여 오빠를 크게 실망시켰고 재수로 겨우 대학엔 들어갔으나 공부엔 전혀 힘쓰지 않았다. 대학 생활에 도무지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건성으로 학교와 아파트 사이를 습관처럼 오가는 나에게 좀처럼 꾸중을 안 하던 오빠가 한 번은 호되게 야단을 쳤다. 인간의 행불행은 주어지는 게 아니라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조건이 나쁘면 스스로 노력해서 극복하라. 노력해서 안 되는 일은 없다. 이것이 오빠의 경험적 지론이었다. 그러나 애초 나에겐 오빠와 같은 의지가 없었다. 대학 졸업을 앞두고도 친구들은 취직이며 결혼 등 앞날의 설계로 불안해하고 걱정하는데 나는 아무 생각도 없었다. 취직해서 아침마다 출근 시간에 쫓기는 생활은 상상만 해도 끔찍했다. 그러나 속으로는 독립을 원하고 오빠 집을 나가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나만의 공간을 꿈꾸었다. 그 꿈을 아직도 이루지 못한 채 나는 여전히 오빠 집에 머물고 있다. 이니 넌 가히 타성의 표본감이다. 내 화실에 오는 것도 그 타성 때문이지? 진섭은 재미있어하는 얼굴로 종종 말했다. 진섭의 말처럼 나에겐 주체성이 결여되어 있는지 모른다. 진섭의 화실을 방문하는 일만 해도 그렇다. 그가 자세히 약도까지 그려주면서 와라 하고 청할 땐 가지 않고 우연한 기회에 한 번 들르게 된 이후로는 뻔질나게 진섭의 화실을 찾아갔다. 곤충의 주행성인가 관성인가 하여간 나는 진섭의 입장이나 상황에는 아랑곳 없이 내 기분대로 화실을 드나들었다. 왼종일 방 안에 틀어박혀 있다가 저녁 무렵이면 마치 중요한 약속이라도 있는 듯이 서둘러 외출 준비를 하고서 집을 나선다. 혼자 영화나 볼까 분위기 있는 찻집에서 차 한 잔 마시자 하고 집을 나섰는데 내 발길이 가는 방향은 진섭의 화실 쪽이고는 했다. 마치 자석에 이끌리는 새부치처럼 저절로 발길이 가는 것이다. 오후 시간에는 진섭에게 그림 지도를 받는 아이들이 오기 때문에 화실에 가봤자 진섭이 나를 상대해 줄 시간이 없다. 뻔히 알면서도 나는 화실에 갔다. 그리고 미술 수업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화실 한쪽 구석에 앉아 멀거니 대생을 하거나 수채화를 그리는 아이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내기 일쑤였다. 진섭은 아이들에게 그림을 이렇게 그려라 저렇게 그려라 말하지 않는다. 아이들 그림을 손봐주지도 않았다. 잠시도 시선을 떼지 않은 채 좋은데 잘 그렸어. 명암을 좀 더 강하게 나타내 라든가 하늘은 꼭 푸른색일 필요 없어. 자기가 좋아하는 색으로 그려봐 하는 것이다. 나는 진섭이 꽤 괜찮은 미술 선생이라고 생각했다. 아이들 그림 지도하는 일이 무척 어렵고 힘들어. 내가 그림을 가르친다고 오히려 아이들 미술에 재능을 죽이고 버려놓는 건 아닌지 걱정되고 조심스러워. 나도 예외는 아니지만 선생의 화풍을 흉내내는 그런 그림들이 판을 치는 우리의 화단 풍토가 싫어. 그림은 물론 모든 예술이 다 어떤 틀이 씌워지면 그건 이미 예술로서의 생명력을 잃은 죽은 거야. 예술은 새롭고 독창적이어야 해. 전혀 새로울 것 없는 진섭의 말이 신선하게 들리고 가슴에 와닿는 것은 웬일일까. 나는 진섭이 좋아졌다. 미술대학에서 서양화를 전공하고 국전이나 공모전 같은 화가로의 인정받는 길을 굳이 피하는 이유를 조금은 알 것 같았다. 개인전도 열고 나름대로 열심히 작품 활동을 하던 진섭이
그 무렵 통 그림을 그리지 않는 듯 했다. 화실에 갈 때마다 밑칠만 된 유화 캔버스가 그대로 이젤에 걸쳐 있었다. 이상하게 생각되어 요즘 왜 그림 안 그려? 하면 진섭은 자신의 캔버스를 턱짓으로 가리켰다. 내가 요즘 그린 그림 저 캔버스에 차곡차곡 쌓여 있어. 칼로 잘라내며 물감이 무지개 떡덩이 같을 거야. 그림을 그려놓고 마음에 들지 않아 그 위에 덧칠을 계속했다는 말을 나는 한참 만에 이해하였다. 정말 자세히 보니 캔버스 덧칠 색깔이 바뀌어 있었다. 진섭에게 확실히 무슨 고민거리가 있군 하는 짐작은 하면서도 나는 굳이 알려고 하지 않았다. 남의 괴로움이나 불행은 되도록 멀리 피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한동안 발길을 끊었다 다시 찾아갔을 땐 화실 주인이 바뀌어 있었다. 진섭의 대학 동기라는 턱수염을 기른 남자는 진섭이 급히 화실을 자기에게 넘기고 시골로 내려갔다는 것이다. 당분간 시골에서 생활하겠다는 말뿐 어디로 간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고 했다. 화실안은 그대로인데 진섭의 그림이 걸렸던 흔적이 빈 벽면으로 남아있어 자꾸만 눈길이 갔다. 그렇게 허전할 수가 없었다. 세상이 왜 이러냐. 지구 한편에서는 인간이 도륙당하고 어린아이들이 기아로 죽어가는데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니? 내 자신의 문제도 해결 못하면서 인류애를 논하다니. 어디선가 진섭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 같았다. 바람이 바다 소리를 내며 불어왔다. 우리가 앉아있는 뒤편의 잡목숲이 술렁이며 우우 소리치고 있었다. 집은 별일 없지? 왜 없겠어요. 가장이 가출해버렸는데 언니는 아예 머리 싸매고 누워있어요. 애들은? 애들은 잘 있어요. 오빠 언제 오느냐고 야단이에요. 오빠는 금방 피웠는데 또 담배를 꺼내 물고는 담배를 끊어야 할 텐데 잘 안 되는구나. 변명처럼 말했다. 나는 담배가 피우고 싶었으나 차마 오빠 앞에서 피울 수 없어 참기로 했다. 어디 아파요? 많이 야위었어요. 나는 그의 얼굴을 찬찬히 살펴보았다. 볼이 꺼지고 눈가에 태를 두른 듯 보라색 기운이 감돌았다. 그는 담배 연기를 공중으로 길게 뿜어 올리면서 무슨 생각인가 골똘한 표정이더니 이내 표정을 풀었다. 이니야, 실은 건강에 이상이 좀 생겼어. 나는 깜짝 놀랐다. 혹시 암? 하는 의구심이 빠르게 스쳐갔다. 어디가 어떻게 병원에 가서 진찰은 받아봤어요? 몸이 아니고 정신에 이상이 생겼댄다. 식욕이 없고 음식을 먹으면 소화도 안 되고 가슴에 심한 통증을 느껴서 진찰을 받았더니 몸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더라. 의사 말이 정신과 치료를 받아보라고. 스트레스가 쌓여 그렇다는 거야. 그땐 나를 정신병자 취급을 하는 것 같아 몹시 불쾌하고 기분이 나빴었지. 그래서 다시 병원에 갈 생각을 안 했는데 갈수록 점점 더 상태가 나빠지는 거야. 공연히 초조하고 불안하고 가슴 통증이 심할 때는 참을 수가 없을 정도였어. 견디다 못해 정신과 치료를 받았지만 별 효과가 없더구나. 병원 약을 먹으면 수면제가 들었는지 회사에서도 계속 졸음이 오기에 약을 뗐지. 그랬더니 이번엔 밤에 잠이 안 와 고생했댔어. 오빠의 건강에 이상이 있다니 나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내가 너무 오빠에게 무심했다는 자책과 미안함이 아프게 가슴을 쳤다. 지금도 그렇게 회사 업무가 과중해요? 스트레스를 받을 만큼? 글쎄, 내일도 일이지만 보다 근본적이고 복합적인 요인이겠지. 원천적이고 복합적인 요인. 그는 자신의 정신신경계통에 이상이 생긴 병인을 그렇게 함축시켜 말했다. 오빠가 아프다는 거 언니도 알고 있어요? 애들한테 신경 쓰느라 나한테 관심 가질 여유가 있겠니? 내가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면 당장 미친 사람 취급할 텐데 모르는 게 좋을 것 같아 말 안 했다. 자기 아내도 모르게 혼자 알았단 말인가. 세상에. 오빠가 안쓰럽고 가엾어서 연민의 정이 솟아올라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나는 오빠와 내 나이 차를 떠올렸다. 19년. 내가 태어났을 때 오빠는 19살이었다. 어머니는 오빠 밑으로 4명의 아이를 잃었다. 낳아서 100일을 넘기지 못하고 갓돌지나 아장아장 걷다가 병명도 모른 채 내 위로 언니 오빠들이 죽었다고 했다. 아들 하나로 더는 자식을 기대하지 않았는데 어머니는 40이 훨씬 넘은 나이에 나를 낳은 것이다. 늦게 본 딸 자식이라 부모님은 나를 금지옥엽 행여나 어떻게 될까봐 애명글면하셨다. 그래서인지 나는 의타심이 강하다. 부모님 대신 동생의 부양을 책임져야 했던 오빠는 참으로 나라는 존재가 어깨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었을 것이다. 우리 남매는 함께 공유하고 있는 어린 시절의 추억이 없다. 내가 태어났을 때 고3이었던 오빠는 대학 진학으로 집을 떠나 있었고 부모님 생일과 명절에나 얼굴을 볼 수 있었다. 워낙 나이 차도 많은 데다 떨어져 살다 보니 익숙하지도 않아 나는 늘 오빠가 서먹서먹하고 어려웠다. 그 기분은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나는 비로소 오빠를 너무나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마음이 아팠다. 지금은 상태가 어때요? 오빠를 향한 강한 연민과 자책으로 인한 내 슬픔으로 목소리가 탁하게 갈라져 나왔다. 괜찮아. 잠은요? 잠은 잘 자요? 여기 와서도 며칠은 고생했지. 아예 잠잘 생각을 포기하고 밤마다 철야 집회에 참석하고 있어. 기도한다고 엎드려 있으면 졸음이 와서 자다 깨다 그래. 막 고함치고 울부짖고 요란하게 통성 기도들을 하는데 그 속에서도 잠이 오더라. 오빠는 스스로 생각해도 이상하다는 듯 고개를 갸웃해 보였다. 정신적인 안정을 되찾은 것일까? 그렇다면 다행이라고 나는 생각했다. 하긴 현대의학으로도 못 고치는 병을 기도원에서 기도로 치료하는 기적 같은 일도 있다지 않는가. 제가 오빠에게 너무 무심했어요. 죄송해요, 오빠. 나는 진심으로 말했다. 내가 죄송할 게 뭐 있니? 순전히 내 개인적인 문제인데. 오빠한테 전 짐만 되고. 이니야, 그 말은 섭섭한데 널 짐으로 생각한 적 없다. 혹시라도 내 마음을 아프게 한 일이 있다면 말을 해. 그래야 오해를 풀고 잘 지내지. 아니에요. 그런 일 없어요. 이 나이 되도록 자립을 못하고 오빠에게 얹혀 사는 자격지심에서 해본 소리예요. 나는 고개를 떨구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아서였다. 한 번은 오빠에게 묻고 싶었던 말이었다. 줄곧 나를 괴롭히던 의구심. 혹시 오빠 내외가 나를 부담스러워하는 것은 아닐까. 오빠 내외의 눈치를 살피고 탐색하곤 했었다. 오빠가 가출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도 먼저 그 생각부터 떠올랐다. 윤희야, 너 오빠 성격 잘 알잖니? 멋쩍어서 표현은 안 했지만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데 세상에 둘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내 여동생인데 짐스러워하다니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내 앞에서 다시는 그따위 소린 하지 마. 알겠지? 오빠. 오빠한테 이렇듯 다정한 말을 듣기는 처음이었다. 나는 감격해서 눈물을 쏟을 것만 같았다. 가슴 가득 출렁이는 감정의 물결에 휩싸이며 이게 바로 끈끈한 형제애구나 싶었다. 더할 수 없이 편안하다. 그리고 든든하다. 나는 어려운 숙제를 풀고 난 뒤처럼 자족감과 나른함을 느꼈다. 사실 일상적으로 부대끼며 사는 한 집안 식구라 할지라도 서로의 내면 세계를 속속들이 알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러기에는 인간이란 얼마나 이기적이고 복잡하고 또 여러 개의 얼굴을 가진 동물인가. 하지만 나는 그와 짧은 대화를 통해서 지금껏 내가 모르고 있던 오빠를 발견하였다. 세상이 2번이나 바뀔 수 있는 세월의 나이 차로 인해 언제나 높은 곳에서 혈연이라는 피상적인 존재로 머물러 있던 오빠를 처음으로 나와 동일선상에서 바라다보는 계기가 됐다. 오빠, 이제 그만 집에 가요. 마치 함께 소풍 나왔다가 집으로 돌아갈 시간임을 자각하듯이 나는 말했다.
어찌된 셈인지 그는 대꾸가 없다. 집에 안 가실 거예요? 내가 재촉하자 잠시 머뭇거리던 그가 결연한 표정이 되어 말했다. 너 혼자 가거라. 당분간 여기 있고 싶다. 네가 언니랑 애들 좀 잘 돌봐줘라. 그는 집에 돌아갈 기색이 아니다. 참, 그 사람도 알고 있니? 나 여기 있는 거. 올케를 두고 하는 소리였다. 나는 고개를 흔들었다. 아직은 몰라요. 오빠가 여기 있는지 확실치 않아서 말 안 했으니까. 그럼 네 언니한텐 당분간 비밀로 하고 아무 말 하지 말아라. 언니는 오빠가 여자랑 달아난 줄 의심하는데 차라리 언니도 알고 있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오빠는 손을 내저었다. 혼자 생각할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회사는 출근 안 해도 괜찮아요? 그동안 계속 전화 왔었는데. 사표 써서 붙였어. 아니, 회사에 사표를 냈단 말이에요? 회사 그만두고 어떻게 하려고요? 어떻게 되겠지. 그 문제는 내가 마음의 안정을 찾은 다음 차차 생각하지 뭐. 설마 우리 가족 굶기기야 하겠니? 무슨 방도가 있겠지. 오빠가 너무 성급했어요. 우선 병가를 내고 오빠 건강 상태를 봐서 회사 근무가 영 무리라는 결정이 내려지면 그때 사표를 써도 되잖아요. 평소 이성적이고 냉철한 그가 어째서 자신의 퇴직을 그렇듯 성급하게 결정했는지 모르겠다. 상무이사로 승진한 지 불과 몇 달밖에 안 된다. 유달리 직장에 애착이 강하고 직장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던 그가 사표를 쓰고 직장을 그만두겠다니. 나는 당혹감과 함께 그에게 닥칠 퇴직 후의 현실적인 문제를 먼저 떠올렸다. 우리나라 40대 중년 남성이 대체로 겪는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신경계통의 질병이 늘고 있다는 말을 남의 일처럼 생각했는데 오빠를 보면서 이것이구나 실감되었다. 사표 내는 시기를 조금 앞당겼을 뿐이야. 오빠는 염려 말라며 내 어깨를 토닥였다. 회사에 무슨 일이 있군요, 오빠. 기업이라는 거대한 톱니바퀴가 돌아가자면 온갖 일들이 늘 있기 마련이지. 나는 톱니바퀴가 이상 없이 잘 돌아가게 하는 데만 정신이 팔려서 세월 가는 줄도 몰랐었다. 그런데 그가 다니는 회사에 감원바람이 불었다. 이사도 여러 명 사표를 쓰고 회사를 떠났다. 말이 명예퇴직이지 회사에서 쫓겨난 것이다. 기업의 방만한 기구를 축소하고 불필요한 인원과 지출을 줄이는 것은 경영 혁신 이전에 보편적으로 행해지는 견실한 기업의 경영 원칙이다. 그는 기업의 체질 개선을 전부터 건의하고 주장해 왔으나 명예퇴직으로 회사를 떠나는 사원들의 모습을 지켜보는 신경은 편치 않았다. 그러나 인간적인 동정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어느 날 그는 문득 이사들의 나이를 헤아려 보거든 일순 숨이 꽉 막혔다. 이사진 가운데 50을 넘은 사람은 최전무, 윤전무뿐으로 나머지는 40대였다. 최전무, 윤전무는 회장인 친인척이므로 장래가 보장되어 있고 그 밖의 이사들 가운데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은 바로 자기라는 사실에 생각이 미쳤던 것이다. 그 순간 온몸에서 힘이 쏙 빠지고 진땀이 났다. 이제 내 차례구나. 내가 올라갈 자리는 더 이상 없다. 앞으로 몇 해나 이 자리를 지킬 수 있을까? 그는 퇴직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에 몸을 떨었다. 냉혹한 기업의 생리를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오직 회사만을 위해 열심히 일해왔다고 자부하는 자신도 회사의 무차별 감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보장이 없다. 한창 일할 수 있는 나이에 회사를 그만두면 무슨 일을 해야 할까? 아직 닥치지도 않은 문제를 미리부터 고민하고 걱정할 필요 없다고 자신을 달랬지만 그 생각은 진드기처럼 의식 속에 달라붙어 있었다. 고통스럽고 참아내기 어려운 나날이었다. 윤희야, 그동안 내 삶에서 진정한 나는 존재하지 않았어. 이 기회에 잃어버린 나를 찾고 싶다.
나를 찾으면 새롭게 어떤 삶이든 새롭게 시작할 거야. 나 좀 도와다오. 언제까지 이러실 거예요? 그건 나도 모르겠어. 이건 현실 도피예요. 오빠답지 않아요. 이곳에서 한 번도 믿은 적이 없는 하느님께 기도만 하면 오빠 문제가 모두 해결되나요? 어처구니 없고 화가 나서 나는 언성을 높였다. 그래, 현실 도피인지도 모르지. 그는 고개를 들고 하늘을 올려다봤다. 하늘이 어두워졌다. 두꺼운 구름장이 빠르게 흘러가고 있다. 비가 올 것 같구나. 그가 일어서서 추리닝 바지 엉덩이에 붙은 흙 건부를 털어냈다. 오빠, 저랑 같이 집에 가세요. 나는 간곡하게 말했다. 말을 하면서도 오빠의 결심을 결코 움직일 수 없음을 알았다. 어디선가 사람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예배가 시작된 모양이구나. 이곳에선 하루 4번 예배를 보는데 지금이 오후 예배 시간이야. 오늘 밤은 철야 성회가 있고. 나 아직도 기도할 줄 모른다, 이니야. 그냥 눈 감고 하느님만 부르다 마라. 그는 멋쩍은 웃음을 날렸다. 예배당에서 울리는 통성기도 소리는 점점 고조되어 마치 수많은 짐승들이 단발마의 비명을 지르는 것 같았다. 얼마나 무서운 죄를 고백하기에, 얼마나 절대절명의 소망을 기원하기에 저들은 저렇듯 울부짖는 것일까. 나는 그의 안내를 받아 예배당 건물 옆에 넓은 주차장에 서 있는 교회 버스에 올라탔다. 버스가 출발할 때까지 그는 내가 앉아있는 차창 밑에 서서 나를 올려다보았다. 버스 안은 승객이 드문드문 좌석을 차지하고 있었고 내 앞좌석에는 중년 부인 2명이 앉아있다. 버스는 천천히 기도원 진입로를 벗어났다. 나는 이마를 차창에 기댄 채 생각에 잠겼다. 삶이란 잃어버리는 것의 연속이라 했던가. 나는 앞으로 얼마나 많은 것을 잃으며 살아야 할까. 갑자기 아득한 현기증이 몰려온다. 잃는 것이 있으면 얻는 것도 있겠지. 두려워할 것 없어. 나는 자신을 향해 속삭였다. 비가 쏟아지고 있었다. 버스는 빗속을 뚫고 좁은 2차선 도로를 달리고 있었다.